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날에 맞춰 북한의 은행 계좌를 제공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 금융회사가 북한의 계좌 개설을 도와줘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사당의 국회 소집 의혹으로 6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합니다. 정개특위에서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심사가 열릴 예정이지만 한국당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5일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어선은 표류가 아닌 계획적 비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방국은 북한 어선이 해상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해 거짓 해명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2.25에서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통화정책 완화 근거가 강해졌다며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와 경북에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평양으로 건너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최고 권력자의 방북은 지난 2005년 후진타오 주석 이후 14년 만입니다. 시 주석은 방북 하루 전날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실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이 진전되도록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미리 밝혔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북한 매체 기고는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북중 수교 70년을 맞아 친선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정상회담에서도 북중 간의 경제협력뿐 아니라 북미 비핵화 협상 대응 방안을 주요 의제 삼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시 주석은 중국인민지원군의 6.25 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북중 우이탑을 방문해 혈맹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일주일 뒤 G20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무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방북에 맞춰 북한은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곧바로 정상회담을 하며 친교를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북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 동안 머물 평양을 단장하는 데 분주했습니다. 곳곳을 정비하고 쓸고 닦았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지원군의 6.25 전쟁 참전을 기념해 만든 북중 우이탑의 보수와 조경 작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이곳을 찾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평양 순안공원에서 시 주석을 직접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숙소로 예상되는 백화원 영빈관까지 이동하는 길에 시민들을 동원해 카퍼레이드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 최근 심혈을 기울인 집단 체조를 관람할 때는 북중 친선의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으로선 비핵화 협상과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 주석의 최고 예우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 역시 북한 카드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 해법을 찾을 수 있어 김 위원장에게 여러 선물을 내밀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정상은 오늘 곧바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대내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북한의 소형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이야기까지 나눈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그에 앞서 북한 목선이 삼척항 부두에 도착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북한의 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진입합니다.
매우 느린 속도로 진입해오던 배가 오전 6시 20분쯤 방파제 부두 끝부분에 댑니다. 30여 분 뒤 순찰차가 나타나고 그로부터 50분쯤 뒤 무장 병력을 태운 군트럭 역시 황급히 도착하는 순간이 CCTV를 통해 확인됩니다. 산책을 나온 한 주민이 차림새가 특이한 4명을 발견해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해당 주민에게 북한에서 왔다며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할 수 있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북측 인원 중 1명은 인민복, 1명은 전투복을, 다른 2명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4명 다 1차 조사에서 민간인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신분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 중 2명은 처음부터 귀순 의도를 갖고 출발한 것으로 진술했지만 나머지 2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송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 정도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2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북한 목선은 당초 선장 동의하에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 동해 1함대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NLL을 넘어 우리 영해로 들어온 북한 어선은 지난 12일 밤부터 약 60시간, 그러니까 사흘이 다 되도록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처음 발표하는 다른 부분이 드러나면서 군이 경계 실패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도착하고 이틀 뒤인 지난 17일, 우리 군은 주말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계작전 실패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이동하면 레이더에 포착돼 식별할 수 있지만 해류와 비슷한 속도로 떠내려온 탓에 파도에 비친 반사파로 착각해 잡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추가로 조사된 북한 어선의 이동 경로를 밝히면서 지난 13일 기상 악화로 표류하다가 육지를 목표로 항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 어선이 떠내려온 게 아니라 자체 동력으로 운항했다는 얘기인데 처음 한 얘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선 발견 장소도 삼척항 인근이라며 바다 위인 것처럼 어중간하게 밝혔다가 항구에 배를 댄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1차 조사를 소홀히 했거나 군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초 신고자가 민간인으로 해경도 알고 있는 사안이어서 원천적으로 은폐가 가능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실상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관련자 문책을 시사했습니다.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동해에는 초계기 등 군 감시 병력이 보강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군의 이번 대응이 어처구니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은 북한 어선 상륙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사실상 좌천시켰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경찰이 과거 여러 명의 마약 사범을 검찰로 넘겼지만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진술한 제보자만 유일하게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당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놓는 등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경찰은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진술한 제보자 한모 씨 등 마약 사범 여러 명을 연이어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한 씨를 체포한 지 9일 만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한 씨가 그해 12월 해외로 출국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검은 그제 조사 당시 한 씨가 너무 울어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12월에 조사하려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는데 해외에 나갔다고 해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 측은 줄곧 단 한 번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고 실제로 수원지검은 정식 조사가 아닌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수원지검은 한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사건을 넘겨받은 지 열흘 정도 만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청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씨의 주소지는 서울로 관할 지역이 아니지만 무슨 일인지 수원지검은 한 씨 사건만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당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해명에는 없던 내용이어서 석연치 않은 해명에 부실 수사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가수 비아이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권익위원회는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는데 이제 누가 수사할지가 관심입니다. 대검은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할 게 유력한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될까 걱정인데요. 과거 비아이 사건을 놓고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YG 전 소속 가수 비아이와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방정현 변호사는 제보자 한모 씨를 대리해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양현석 전 YG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 전 대표는 한 씨에게 비아이 관련 진술번복을 종용하고 이 대가로 변호사를 선임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년 전 한 씨가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은 곳이 용인 동부경찰서였고 이를 지휘한 곳이 수원지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경 양측이 과거 비아이 부실 수사 의혹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경찰은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1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린 상황에서 수원지검이 수사를 맡게 되면 수사 주체를 놓고도 잡음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 한 씨 측마저 권익위가 지정하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다 비아이 측도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굳이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원룸에서 집단 폭행을 해 또래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한 폭행이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김모군은 동갑내기 친구 4명의 묻지마 폭행 끝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쓰러진 친구를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유족 측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 남동생 아닌 줄 알았어요. 얼굴 형태가 너무 달라져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못했죠, 내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 사실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마루타를 연상시키듯 물고문을 냈고 이미 부어있는 피해자의 몸을 벗겨 찍어가며 관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를 피고름이 가득한 피 끓는 20대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간이 찢어지고 항문이 파열되고 이런 것보다 지속적인 구타 정도가 그냥 정말 죽으라고 때릴 정도로 때려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깨어나면 신고할까봐 휴대전화를 갖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청와대 청원글을 올려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최모군 등 4명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던 40대 집배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로사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비슷한 경우가 올해만 벌써 9명째입니다. 우정노동조합은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49살 강모 씨가 어제 오전 10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동료들이 집을 찾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5년 전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강 씨는 지난해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왔습니다. 동료들은 평소 지병도 없던 강 씨가 하루 평균 12시간의 일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며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집배원은
올해에만 벌써 9명입니다.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오늘도 이륜차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자주 섞인 말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인력 2,000명 이상 증원과 토요일 배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우정노동조합은 오는 24일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달 9일 전면 총파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집배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나설 경우 일시적으로 우편 대란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0%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성명에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했고 파월 의장 역시 더욱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근거가 강해지고 있다고 밝혀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강철보다 강하고 300도에서도 녹지 않는 이른바 슈퍼 플라스틱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강철 부품을 대체하면 자동차 경량화는 물론 옥수수로 만들어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아기 젖병이나 임플란트 등 사용처는 무궁무진할 전망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필름이 어느 정도 힘에 찢어지는지 실험했습니다. 왼쪽 석유계 플라스틱은 40g에, 새로 개발된 플라스틱은 100g에 찢어집니다. 2.5배 정도 강합니다. 300도 온도에서 석유계 플라스틱은 7분 만에 녹았지만 새 플라스틱은 1시간 넘게 버팁니다. 국내 연구진이 새로 개발한 슈퍼바이오 플라스틱으로 현재 사용하는 가장 강한 석유계 플라스틱보다도 강하고 300도의 고온에도 변형이 없습니다. 단위 무게당 강도가 같은 무게일 때 이 플라스틱이 강철보다 강합니다. 새로 개발된 플라스틱은 강철보다 강하지만 훨씬 가벼워 자동차 경량화를 한 발 앞당길 전망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에 새로운 촉매를 반응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인데 안전성 논란도 피했습니다. 플라스틱이 고강도 고내열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자 구조가 단단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되는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를 식물 성분으로 대체하여 이른바 슈퍼 플라스틱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독성이 거의 없어 인공뼈나 임플란트 등 의료용 소재나 고온에 견디는 젖병이나 정수기 등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진은 5년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를 살해한 1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채팅에서 만난 한 남성이 친구를 살해하는 영상을 보내주면 900만 달러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사는 18살 디날리 브레머는 채팅으로 타일러라는 채팅명을 쓰는 달인 실밀러라는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채팅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점점 친해졌고 급기야 성폭행과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실밀러가 브레머에게 범행 현장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면 그 대가로 9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에 브레머는 4명의 친구를 모아 자신의 또 다른 친구 신시아 호프먼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브레머는 하이킹을 가자며 지적장애를 가진 호프먼을 꼬드겨 살해했고 범행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실밀러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브레머는 살인 혐의로, 실밀러와 현장에 있던 친구들은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브레머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찍고 실밀러에게 전송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And that's to send all 6 of them to hell. And I ain't gonna rest until it's done. 이들은 살인, 살인 공모, 아동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가 더해져 징역 99년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우리나라 문화재들은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데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들을 환수하려는 노력이 민관 합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숙선 옹주의 궁에서 썼던 백자 이동국 명사각호와 조선시대 왕실 관련 도장인
중화궁인이 국내에 돌아왔습니다. 백자 이동궁 명사각호는 정조의 딸인 숙선옹주가 궁을 나와 현재 서울 초동에서 거주할 때 쓴 것으로 추정되고, 중화궁인은 중화궁이라는 독특한 서체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미국의 뉴욕 경매에 나온 두 유물을 전문가들의 가치 평가를 거쳐 우리나라로 들여왔습니다. 이번에 환수된 백자 이동궁명 사각호와 중화궁인은 조선 왕실 유물 중에서 아주 희귀한 이러한 가치가 있는 유물입니다. 앞으로 잘 보관하면서 연구를 잘해서. 이번 환수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2012년부터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조선시대 불화, 석가 삼존도와 효명세자빈 죽책, 항일 의병장 관련 처감 선생 문집 책판 환수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저희 후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회공헌 활동하면서 기업 이미지 제고 이런 거는 사실 더 만족스러울 수 없을 정도의 성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좋은 결실을 보면서 민관 협력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들이 어제 저녁 청와대에 초청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좋았다며 선수단을 축하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은메달을 목에 건 U20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청와대 레드카펫 위에 섰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잇따르는 청와대 직원들의 사인 요청에 일일이 응해줍니다. 잠시 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한 명 한 명 악수로 맞이합니다. 어젯밤 U20 국가대표 환영 만찬이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표팀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함께 보는 문 대통령과 정정용 감독, 선수들은 감회가 새로운 듯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준우승이라는 성적보다 과정이 더 좋았다며 선수들을 칭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축구는 투지와 정신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우리도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선수들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오는 대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여기 와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왔으니까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자리에 오고 싶어요. 선수단은 문 대통령 내외 이름과 선수들 사인이 적힌 유니폼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로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빈센트 반 고흐.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총이 파리의 한 경매에 나왔습니다. 잔뜩 녹이 슬어 뼈대만 간신히 남은 이 권총. 고흐가 마지막으로 묵었던 여인숙의 주인에게서 빌린 걸로 전해지는데요. 여인숙 주인의 후손들이 경매에 내놓은 겁니다. 낙찰액은 무려 2억 원. 하지만 이 권총이 고흐가 실제로 사용했던 것인지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하는데요. 위대한 작가의 비극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지구를 지키는 아이언맨 역할로 유명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한 소녀를 영웅으로 불러 화제입니다. 이 소녀는 해변에서 상어의 공격을 받아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절망하는 대신 사고 이후 바다와 상어를 보호하는 캠페인에 나선 겁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에서 회복력에 대한 영웅적인 이야기라며 이 소녀를 칭찬했고 자신이 설립한 기후변화 대응단체의 홍보대사가 돼달라고 부탁했는데요. 힘든 경험에 절망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로 삼는 소녀의 의지와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태평양에서만 잡히던 대형 참다랑어가 동해안 연안에서도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 고성군 가진항 앞바다에서 잡힌 이 참다랑어. 180kg에 달하는 이 거대 참다랑어는 420만 원에 팔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동해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대가 형성되면서 올해부터 100kg이 넘는 태평양 참다랑어가 계속 잡힌다고 합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점차 큰 참다랑어가 잡힐 걸로 예상돼 소득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동해안 어민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한 채식주의자가 무한 리필 고깃집에 들어가 시위를 벌이며 영업을 방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식당 안의 손님들에게 지금 테이블에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동물이며 폭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식당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초상권 침해와 일방적인 시위 방식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지만 여성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여성을 옹호하며 안타깝다는 반응과 해당 녀석이 비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신고한 내용은 아찔했지만 신고 현장은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미국 뉴욕의 한 주택가. 아이의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폴리스 라인도 쳐져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런데 경찰들 얼굴엔 심각함이라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찰은 웃어버리기까지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의 시신인 줄만 알았던 게 사실 버려진 인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황당한 사건의 실체에 경찰도 실소를 참을 수 없었다네요. 이번엔 진짜 아찔한 상황이 바다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낚시를 하다 상어를 맞닥뜨렸는데요. 당시 현장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람들이 낚시를 하던 중 뭔가 맞닥뜨리고 놀라 소리칩니다. 물속에 있던 건 다름 아닌 백상알인데요. 영화 속에서 보던 대형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보트 옆에 달아둔 미끼통을 무서운 속도로 먹어치우는 이 상어. 하지만 보트 위의 사람들은 낚시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베테랑들이었는데요. 한참을 사투를 벌인 끝에 대형 상어를 제압했다고 합니다.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은 안전이 제일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영상인데요. 특히나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더욱 주의해서 다녀야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가파른 절벽에서 응급 환자를 끌어올립니다. 이곳을 놀러왔던 10대 남성이 안전 펜스를 넘다가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무려 100m가 넘는 곳에서 떨어진 겁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추락하던 중 철골 구조물에 걸려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고 이 남성은 목숨을 건졌다는데요. 지역 경찰은 여기서 떨어진 사람 중 목숨을 건진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론 안전을 위해 안전 펜스 안에 꼭 있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반짝 맑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 춘천 29도, 의석은 33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과 전남, 경남, 대구에서 종일 나쁨 단계를, 제주와 경북에서는 일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 서해 도서 지역과 충남 서해안, 영서와 남부지방에서는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과 중부 서해안에선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중부와 전북에서는 오전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20.2도, 안동은 1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30도, 대구 32도, 부산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턴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주말 낮에는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 가끔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렇게 비 소식은 잦은데 장마 전선은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남해상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첫 장맛비는 일주일 정도 늦어져서 다음 주 중반 제주와 남해안에서 시작되겠고요. 내륙 지방은 다음 달이죠. 7월 초가 돼서야 본격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